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숙박 쿠폰과 여행비 같은 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3만 원의 숙박 쿠폰을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여행비를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재량 휴업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문화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책들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책이 기대만큼 작동할까요? 안타깝게도 약 처방이 잘못 내려진 듯합니다. 내수경제 침체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분기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경제 중에 서비스 부분은 작년 대비 보합세를 보이는 데 반해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부분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생산 부진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제조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내수 지원책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동떨어진 처방이 내려진 셈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대표 변호사인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우리 코너 이슈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돈 거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급전 필요한데 은행 문턱 넘기가 참 어려운 시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 빌려주고 받는데 문제 생기는 분쟁들이 요즘 같을 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통 법 없이도 산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평범하고 선량하신 분도 이 문제에는 쉽게 휘말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조세영 대표 변호사에게 궁금한 거 여쭤보실 분들은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간단하게나마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인들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요, 차용증 꼭 써야 되나요?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차용증이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 이렇게 말 꺼내기가 어려워서 안 쓰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이때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증여라고 하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용증이 있다면 당연히 빌려준 것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없다면 정황 증거가 중요한데요. 돈이 오가기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겠죠. 예.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휴대폰 바꿀 때도 이 카톡에 남겨진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네요. 네, 캡처해서 뭐 클라우드나 네. 이메일에 보관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차용증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있으면은 뭐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빌려주는 사람, 빌려간 사람, 그리고 금액, 언제 갚을지, 이자는 얼마인지 이 정도 내용 쓰시면 되고 언제 쓴다라는 작성 일자도 써서 각자 서명 날인하면 좋습니다. 뭐 채무자 자필로 직접 쓰시면 더 좋고요. 물론 이렇게 차용증 쓰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지인이잖아요. 말하기가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차용증 쓰자고 말 꺼내기가 민망하거나 어렵다면 예. 나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뭐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거라도 꼭 해주시고요. 네. 돈을 넘겨주실 때는 현금으로 넘겨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좀 공신력 있게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좀 큰 돈을 공적으로 빌려주실 경우에는 집행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요. 집행공증이요? 네, 공증사무실이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공증사무실에 빌려주시는 분과 빌려가시는 분이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행공증을 받아두면 별도로 민사소송하실 필요 없이 이 공증 서류만으로도 나중에 압류, 추심 같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가족들하고는 계속 얼굴 봐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돈 못 갚아도 나중에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혼나면서 너 언제 갚을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요즘 연인 사이의 돈 거래도 문제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해가 갈수록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던 사이였던 연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막상 갚지 않고 헤어진 거죠. 그래서 빌려간 쪽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까 며칠만 쓰고 곧 갚겠다라는 메시지 남긴 게 있어서 이 경우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거꾸로 되는 사연도 있는데요. 네. 통상 연인으로 오래 지내게 되면 뭐 당연히 데이트 비용으로 얼마 주기도 하고 차비로 쓰라고 얼마 주기도 하는 그런 작은 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 몇 년간 준 돈을 다 정리해서 이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아이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상 이거 빌린 돈이 아니고 그냥 데이트 비용 등으로 준 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면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가 쉽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 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요즘 소위 말하는 썸 타는 사이에 이제 고가의 선물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네.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선물했다가 아니 썸 타는 사이에 3천만 원이 넘는 야 재력가신가 봅니다. 헤어지게 되셨는데 선물하신 쪽에서는 당연히 속이 엄청 쓰리신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 시계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나랑 사귈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예. 이 시계의 중고가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뭐 돌려받기로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반환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 대박인데요. 그럼 이분은 썸 타다가 3천만 원 챙긴 겁니까? 네, 이게 물론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이 경우는 정말 선물을 그냥 마음의 선물로 하신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연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할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 데이트 비용이나 차비 등까지를 전부 해서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이걸 뭐 나눠서 감당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없고 네. 그냥 오늘은 내가 빌려주는 돈이다.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썸 타는 사이 방금 사례 같은 경우는 진짜 선물로 줬다가 본인이 갑자기 배 아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이렇게 돌려달라고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연인 사이를 가장해서 뭔가 금품을 좀 공여받으려는 이런 행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연애라는 걸 뜻하는 로맨스와 예. 신종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예. 주로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 연인 관계다라고 발전을 시킨 뒤에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네.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의사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이 방법으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야. 이집트 국적의 피의자 4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 금액도 크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뜯어낸 걸로 보이는데 예. 이들은 영국에 살고 있는데 곧 한국에서 내가 주얼리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 돈은 화물로 보낼 테니까 일단 이 돈 받으려면 통관비라는 게 필요한데 네. 그 통관비 500만 원만 부담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해가 갈수록 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당하지 않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비슷해요. 예. 상대를 당연히 덜컥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소셜 미디어 상으로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자신의 재력이 많거나 예.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걸 막 과시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뭐 호기심으로 그냥 접근을 했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금전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의심하고 거부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 돼서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수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요즘은 통장 거래가 많은데 이게 차용증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돈이 넘어갔다라는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 빌린 돈을 다시 갚은 돈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증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물품 대금일 수도 있고요. 빌려준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의 돈인지를 입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황 증거, 문자나 통화 내용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단순히 통장으로 이체한 근거만 가지고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다음에 최정선님께서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차용증을 받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았나 봐요.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하시네요. 그럼 파산 절차에 따라서 예. 채권자로 등록을 하시고 예. 그 파산으로 인해서 남은 청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워지시는 거죠. 결국 파산 선고가 된 거니까 그거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아마 대부분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돈 일단 빌려줍니다. 처음에는 약속일자 받죠. 한 달만 쓰고 줄게. 뭐 아니면 언제까지 줄게. 하는데 이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는 몇 년씩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뭐 곧 돈이 어디서 들어올 곳이 있다. 예. 아니면 내가 집을 내놨는데 이 집 팔리면 주겠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뭐 지인이니까 후딱후딱 몇 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라는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개인이 개인에게 단순히 빌려주는 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로 좀 긴 편이긴 한데요. 예.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예. 그리고 물품 대금이나 뭐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3년, 예. 그리고 외상금이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아주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법적 지식이 없어서 이게 너무 궁금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돈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원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사채권 아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꼭 5년까지 시한부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요. 못 받을 돈 한 10년 지나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법의 취지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어떤 법적 안정성 예.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예. 이거를 뭐 10년, 100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예. 막 상속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금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취지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거래 앱에 돈 빌려달라는 글이 요즘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유명한 중고거래 앱에 42만 원 빌려요. 3일 뒤 월급 받으면 이자 10만 원까지 드려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빌려봐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사흘간 빌리는데 이자 1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원금이 4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금의 24%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게 연 이율로 환산을 하면 2,500%가 돼요. 근데 우리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예. 이건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렇죠. 뭐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끼리라도 10만 원을 넘어서면 이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채무자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 고금리를 감당할게요 하고 빌렸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연 20% 이상에 대한 이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또 돈 빌려준 사람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가지네요. 중고거래 앱에서 돈을 융통하려는 이 자체도 불법인 건가요? 그 자체의 불법성은 뭐 법에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거래 앱도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중고거래 앱에서 돈을 융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이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희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통장으로 송금할 때 그 옆에 대여금이라고 요즘 통장에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적어두면 괜찮나요? 하고 여쭤보시네요. 그냥 보내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흔적들, 메모들을 놔두면 나중에 좀 법적으로 뭔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돈 이제 달라고 전화 통화하고 카톡 보내는데 흔히 말해서 씹혀요. 그러면 찾아가도 됩니까? 네, 이게 가불이 바뀌는 순간인데요. 돈이 넘어가고 나면은 돈 빌려주고 이렇게 힘들어지니. 네, 이 사례가 있었는데 옛날에 지인에게 총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예. 이분이 연락을 피하면서 무려 17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와. 연락이 두절돼서 애를 태우다가 예. 그 사람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건너 듣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연락이 안 되니까 결혼식장을 찾아가게 됐는데 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빌려줄 당시 계산으로 하면 그 돈이면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3천만 원이 아니군요. 옛날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으신 예. 분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돈을 돌려달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자기 옷과 배낭의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아이고. 5분 동안 결혼식장 로비에 서 있었거든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예.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부는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 결혼식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명예훼손 외에도 이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은 예. 이 혼인이나 장례 같은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이 뭐 채권 추심에 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것을 예.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추심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공개적인 행사가 있을 때 돈을 받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굉장히 큰 위법성이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더 있습니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이나 지인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또 뭐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돈 갚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 돈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안 되고요. 야간이 언제예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9시부터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것도 또 신기하네요. 아니 지인들에게도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냥 돈 빌려주고 못 갚았다라는 자세한 내용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요. 예. 다만 그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다면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사냐, 네. 연락처는 아느냐 정도로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락처 달라고 할 때 상대방이 분명 물어볼 것 같은데 왜 필요한데 그랬을 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고리대금업에서 고통받으셨던 피해자분들이 예,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이 맞아요. 법이 그런 취지 때문에 또 만들어졌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또 많이 와 있습니다. 1523님께서 부부간에도 비상금 뺏긴 거나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유추해서 답을 해볼게요. 부부 사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증거 싸움이에요. 부부간에도 확실하게 대여했다라는 게 있다면은 네.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각자 재산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생활비로 서로 섞였다거나 그냥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돈 정도로 보인다면 뭐 법적 소송을 해서 받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이 증거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참 부부라는 사이가 법에서는 점 하나 찍으면 님이 아니라 남이 되는군요. 그다음에 유승희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제 돈을 아버지가 남동생 합의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남동생은 형편이 안 된다고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빌려가신 돈이라면은 남동생에게 직접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남동생이 이 돈이 누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같이 빌린 개념으로 가져간 돈이라면은 뭐 소송을 아예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예.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간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정 승인은 뭔가요? 이게 남아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통상은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쓰이는 개념인데 보통은 이게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1순위 상속인께서 한 분이 이 상속 승인, 한정 승인을 하시게 되면은 상속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1939년 출간된 작품입니다.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20년대 후반 그 미국 대공황기를 뭐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인데 예. 이 존 스타인백은 생쥐와 인간, 의심스러운 싸움 등 사회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작가다 뭐 이런 평을 들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작품들로 196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미국 대공황기를 그린 작품 다른 책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1920년대 그러니까 공황이 오기 직전부터 공황기 그 시기를 지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 작품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뭐 살아났죠. 예. 완전히 신흥공업과 새로운 생산 기술을 발달해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는데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의 이윤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졌고요. 또 하나 자금이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이때부터 거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도 발생했는데 이때 한 해만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여파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분노의 포도는 이런 대공황 시기에 살인죄로 4년간 복역한 그리고 가석방돼서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톰 조드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예. 오클라호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려서부터 알던 케이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케이시 목사와 동행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오랜만에 4년 넘게 집에 못 가다가 가봤더니 집은 거의 폐허가 됐어요. 가족들은 가뭄으로 몇 해째 농사를 망친 데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은행빚을 어마어마하게 살기 위해서 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당시에는 농장의 작업 방식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신흥공업과 새로운 생산 기술 발달했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농장주들은 농장에 트랙터를 다 벌써요? 들여놨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가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시대인데 네. 미국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농장주들은 이미 트랙터로 농사를 뚝딱 해치워서 거기서 뭐 이를테면 우리말로 소작이라고 예. 표현했던 농민들은 일할 때가 이제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결국 조드 가족을 포함한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캘리포니아. 근데 이게 이제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이 돌았어요. 예. 캘리포니아에 가면 농장이 있다. 아. 이를테면 여기서 $10에 사람을 고용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서부로 이제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이고.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일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10 주겠다던 이를테면 $10 주겠다던 광고 전단지는 이미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8, $7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예, 농장주들은 이제 담합을 해서 임금을 턱없이 낮춰버려요.
그래서 어렵게 이주해온 노인들, 아이들은 굶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가는데도 아이고. 농장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노동자들이 단체 활동,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일부 생각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뜻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케이시 목사가 파업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주인공인 톰 조드는 홧김에 그 경찰을 살해하고 이제 또 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도망 중에도 그런데 아사 직전에 노동자들을 돕는 이 조드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작품이 끝을 맺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만이 새로운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듯한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서서 1939년도에 출간된 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요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경제 현상은 어느 시대나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상황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명쾌하게 미국 경제, 아니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저자 이름만 들으셔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리스펀, 예.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정치 부분 에디터를 지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라는 작가가 함께 썼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네. 전제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미국 자본주의의 신봉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상황이 다소 미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저자는 생산성, 창조적 파괴, 정치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18세기 상업공화국부터 오늘날 인터넷 혁명가들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창조적 파괴, 혁신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번영 뒤에 숨겨진 독점이라든가 불평등, 사회적 갈등 이런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미국은 사실 역사는 짧은 나라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의 발전상을 들여다보려면 미국을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로 세계 변방이었던 미국이 250년, 300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자본주의 체제로 큰 번영을 이뤄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세계 인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인구로도 미국은 현재 미국 달러 기준으로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카타르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생활 수준에서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대량 생산부터 프랜차이즈라든가 뮤추얼 펀드까지 대중 자본주의의 동원력이 생긴 곳이고요. 정보 기술이라든가 천연 자원, 생명공학, 종이 펄프 같은 정말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곳이죠. 그럼요. 사실 세계 경제를 요즘도 설명하는데 미국을 빼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국가마다 모델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 발전시켜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거의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은 미국 초기 역사로 가고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영국의 좋은 전통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컨대 제한적인 정부, 보통법, 개인의 인권 존중 같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임을 촉진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 모델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건국 초기 미국은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했고요. 국민의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또 창업을 또 장려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재산권 같은 것은 이제 특허권 보호로 확대되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미국을 혁신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놀랐었어요. 예전에 연구를 하는데 미국 헌법 1조에 특허 보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헌법 1조면은 이게 특허법 1조도 아니고요. 예. 참 놀랐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이 미국의 창조적 혁신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사실 조지프 숨페터 1940년대 초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긴 한데요.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창조적 파괴가 지닌 그 효과적인 측면을 잘 드러낸 국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기업을 만들고 규모를 키우는데 이 동시에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함께 키우는. 그러니까 19세기 주요 기업가 가운데 다수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뒤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창조적 파괴의 영웅은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헨리 포드 같은 위대한 지금도 위인전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 그런 창업자들이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영웅들은 성공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자본주의를 혁신하는 데 공헌했다. 이런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카네기나 록펠러, 헨리 포드 이분들이 성공한 삶만 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엄청난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미국의 지금의 성공은 이런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 저자들은 불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고 깊은 불황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난 뒤에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예. 그 후에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안정세를 구가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쟁 뒤에 그리고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일본 기업과 경쟁하면서 또 패배하는 또 상처도 이것도 사실은 불황의 한 모습일 수 예,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IT 혁명 같은 세계화 이런 사실은 아이템들이 막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대국의 위상을 회복해 나갔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큰 곡선을 그리면서 사실 세계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용인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불황도 극복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사회적 곡선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창조적 파괴를 계속 용인하면서 또 실패를 용인하면서 이겨내온 과정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란 게 있었었는데요. 미국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업 자금을 다시 대줍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정말 우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사업 실패하면 무슨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인생 패배자처럼 막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시스템은 저 사람은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갖췄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에 사업 실패한 것에 들었던 창업 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주 안에서 다 그렇죠. 탕감해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요. 예. 제 주변에도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딛고 일어설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주변의 낙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죠. 개인 파산 3번인가 4번 했더라고요. 예.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금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은 그러면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미국이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뭐 단점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게 될지 이거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지금 미국 현재 상황 때문에 네.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제 저자들은 보고 있어요. 미국 생산성이 사실은 거의 정체 상태 있고 예. 또 여러 산업에서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뭐 기울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예. 이런 강대국들의 차례로 또 패배한 경험도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기업의 수는 저점에 또 이르렀어요. 예. 노동시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규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전 상황들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우리들로서도 저자들로서도 불확실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큰 곡선에 의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네. 미국은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이 다시 있다는 건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느 형태로든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소개시켜 주신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여기에는 어떤 답을 주고 있나요? 사실은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그것은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혁신을 꿈꾸는 모든 국가, 기업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그 큰 곡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두드러지게 세계적으로 개방적이고 예. 역동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라고 저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의 시대 정신을 잘 표현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두 발로 선 농부는 무릎 꿇은 신사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생산성이 곧 회복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근면함을 믿는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퍼슨도 얘기하고 있는데 민중은 등에 안장을 얹은 채 태어나지 않았고 소수 특권층은 그들을 타고 다니도록 박차 달린 부츠를 신 채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자 아니었고 예. 우리는 지금부터 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저자는 미국적 상황을 굉장히 긍정하면서 그 역사를 긍정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두 권의 책이 딱 대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노의 포도는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점을 그렇죠. 조망하고 있고 네.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두 책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뭐 뒤에 책은 결국 미국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아주 큰 단점을 안고 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나눴지만 자본주의와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큰 그 곡선의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찾아 나가는데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책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대신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now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대공황 이전에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들의 권유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대공황 때 결국 실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직할 때 집안에 가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로 노래 생활, 음악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의 슈퍼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대공황이 낳은 슈퍼스타,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